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두리 역사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리뷰하던 몽골의 역사서 몽골비사의 연재를 다시 이어갈 건데요. 전체 282절의 내용 중에서 67절에서 73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초반 4분의 1 정도의 내용을 클리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훗날 칭기스칸이 되는 태무진, 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가 불의의 죽음을 맞이하고 태무진의 가족이 속해 있던 몽골 부족에게서 버려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장 먼저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적대 부족이었던 타타르에게 독살되는 장면에서 시작하고요. 이어서 일족의 냉대가 시작되는 장면을 묘사할 건데요. 태무진의 불우한 처지에도 그와 한편이 되어준 인물들 이야기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몽골비사가 역사서지만 일종의 서사시이기도 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아버지의 죽음에 어떠한 신화적인 측면이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연재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를 빠르게 리뷰해서 오늘 이야기와 붙여보겠습니다. 몽골비사에서 얘기하는 가장 오랜 조상은 잿빛 푸른 이리 부르테 치노와 그의 아내인 흰 암사슴 코아이 마라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표적인 조상으로 신성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범한 여성 조상 알라운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빛에 의해서 임신한 성녀였죠. 그리고 그렇게 비범한 성녀에게서 탄생한 보돈차르 또한 중심인물이었죠.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유목부족의 입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생존 수단인 약탈이라는 행위를 시작한 일종의 성각자처럼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 보돈차르는 몽골비사에서 크게 세 시족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가장 우선 태무진의 시족인 보르즈긴 시족, 그리고 태무진의 반계 혈족인 타이치오두 시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태무진의 아버지인 예수게이가 적대 부족인 타타르에게 독살되는데요. 이 참사는 과거의 또 다른 악연에서 촉발됐습니다. 예수게이가 받들던 몽골 부족의 지도자인 안바가이 칸은 이웃 부족인 타타르와 정략 결혼을 추진하는데요. 이때 딸을 데리고 타타르를 방문한 안바가이 칸이 타타르에게 납치되어가지고 남쪽의 금나라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나라에서 비참하게 처형되면서 몽골과 타타르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런 몽골 일족의 비극이 벌어질 무렵 납치로 인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집니다. 예수게이가 형제들과 한 여성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은 건데요. 이 여성은 결혼해서 신랑 칠레두의 집에 가던 후엘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게이는 납치 온 이전에도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로부터 두 형제를 얻었고 후엘룬으로부터는 태무진을 포함한 5남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9살이 된 태무진이 정혼자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 예수게이와 길을 떠나고요. 옹기라드족의 부르테와 정혼하는 장면까지가 이전에 살펴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정혼한 태무진을 옹기라드 부족에게 대릴 사이로 맡기고 다시 몽골 부족의 영역으로 돌아가려는 예수게이에게 맞춰집니다. 예수게이는 돌아가던 중에 책체르의 시라초원이라는 곳에서 잔치하고 있는 타타르 부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책체르라는 곳은 태무진의 부인 부르테가 사는 지역에 대한 묘사에서도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책체르와 치코르구 사이에서 부르테의 아버지이자 옹기라드 사람인 데이 헌자를 만났다는 기록이 61절에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몽골 초원의 동남쪽 끄트머리를 주무대로 그 주변에서 목영하면서 살아가던 게 옹기라드 부족인데요. 그 서북쪽으로 인접한 게 타타르 부족의 지역, 그리고 타타르 영역을 지나서 다시 서북쪽이 몽골 부족과 보르즈긴 시족의 주요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체르의 시라초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어도 크게 보면 몽골 동남부, 더 구체적으로는 보르즈긴 시족의 영역과 옹기라드 부족의 지역 사이에 위치했던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게이는 잔치 중인 타타르 부족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타타르라는 걸 알아채고 혼자서라도 안가품을 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목이 말라서 목을 축이고자 마실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적대 부족에게 마실 것을 요청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예수게이가 기댔던 거는 손님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해치지 않고 후하게 대접한다 라고 하는 초원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게이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안바가이 칸의 최후였습니다. 타타르는 친목을 위해서 직접 몸소 딸을 데리고 정략 결혼에 나섰던 안바가이 칸을 납치했었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금나라에 넘겨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예수게이는 안바가이 칸이 타타르한테 호의를 보였음에도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요. 다시금 초원에 느슨하고 전형적인 전통에 기대고 맙니다. 하지만 타타르는 마치 기다린 듯이 자신들이 맞은 손님이 이미 예수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 비사의 문구를 인용하자면은 타타르가 예수게이 키안이 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안이라는 칭호는 몽골어에서 가문 또는 혈통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용어는 칭기스칸이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는 황금시 쪽으로 대표되는 그의 혈통에서 예수게이와 같은 핵심 조상을 가리키는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키안이라는 명칭을 카안으로 착각한 것인지 예수게이를 몽골 부족의 카안으로 묘사하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게이 생존 시에 안바가이 칸이 제의한 사실, 이어서 안바가이 칸이 살해된 뒤에는 코톨라 칸이 집권한 역사의 기록과는 다릅니다.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은 적대 세력인 타타르가 키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아무래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 비사에는 종종 이렇게 천적조차도 이야기에 주역될 관점에서 칭호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장면을 리얼한 대사로 극화하는 것보다는 서사의 큰 맥락 속에서 인물의 정체성과 속성을 강조하는 게 효율면에서 차라리 낫다는 판단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게이가 칭기스칸 가문의 관점에서 혈통의 뿌리라는 점을 적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타타르의 입장에서 예수게이에 대한 생각을 내비친 대목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을 약탈했던 사실을 타타르 부족들이 상기했다는 건데요. 예수게이의 약탈이 적의 물자로 보급하고 몽골족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은 타타르족에 대한 안갚음을 위해서였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예수게이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은 그가 생각보다도 더 부주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타타르는 안갚음을 하고자 예수게이의 눈치를 보면서 독을 섞어서 음료를 내주었고, 예수게이는 귀가하는 길에 몸의 상태가 악화되는 걸 느끼면서 뒤늦게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무려 사흘 밤낮을 버티면서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유언을 남긴 대상은 콩코탄 사람인 차라카 노인의 아들로 묘사되는 묵니크였습니다. 전후 사정을 보면은 이 묵니크가 예수게이의 가신처럼 보이는데요. 예수게이가 카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카안 일족의 일원이자 용사로 묘사되기 때문에 여러 가신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묵니크의 아버지인 차라카 노인을 수식하는 말에서 콩코탄 사람이라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콩코탄은 라시드 아딘의 부족지에 따르면은 오르나우트 부족에 속하는 지파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콩코탄이라는 명칭은 큰 코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사실 태무진의 5대조인 바이신코르 독신의 형제인 차오진 우르테게이의 6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그 사실은 보여드리는 가계도에서 제가 확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라카 묵니크 부자가 현재는 예수게이의 가신이지만 본래는 일족이었다는 사실은 사회학자 푸코가 이야기한 계보의 조직적인 배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역사적 결과물로서는 그물망 같은 계보에서 태무진의 직계 일족 한 줄기만 선택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서사가 이 몽골 비사이지만 그 과정에서 배제되고 종속화된 계보의 다른 부분, 즉 나머지 조상들이 여기서 콩코탄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예수게이가 죽어가면서 유언하는 장면에서는 보편적인 아버지의 정과 걱정이 짙게 묻어납니다. 타탈에게 해코지당한 상황을 알리면서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면서 아이들과 자신의 아내 후엘룬을 돌봐줄 것을 묵니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이 아프다는 고백은 비단 물리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처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마음의 고통까지 함께 드러나서 안쓰럽게 보입니다. 곧이어 예수게이가 숨을 거둔 후에 묵니크는 예수게이의 유언에 따라서 옹기라드 부족에 맡겨진 대릴사위인 태무진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묵니크가 태무진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게이의 죽음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고 예수게이가 태무진을 보고 싶어 한다는 감정적인 명분으로 태무진을 데려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태무진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지 않고 데려갈 수 있을 거고요. 외부자인 옹기라드 부족에게 태무진이 아버지 잃은 아이가 된 사실을 감춰서
혹여 난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태무진은 돌아와서 황망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게 됐지만 마음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날씨는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이 봄에는 안바가이 칸의 카톤, 즉 사망한 안바가이 칸의 아내인 기부인들이 주관해서 조상의 묘역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일종의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제사는 아마 몽골 고원 고대 유목민인 흉노의 전통이 계승된 것으로 보입니다. 흉노는 연간 3차례에 걸쳐서 크고 작은 일족의 모임인 소예와 대회를 가졌는데요. 정월에는 흉노의 수장 선우를 위시한 좌우연왕을 비롯한 24명의 대표 지도자가 선우의 본거지인 오르드에서 모여가지고 작은 모임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두 번째로 봄인 5월에는 소위 농성이라고 부르는 나무로 만든 제사 장소 혹은 선우의 오르드에서 큰 모임을 열고 선주와 천지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이 살찌는 가을인 9월에는 가을답게 제사터인 대림에서 큰 모임을 열고 사람과 가족의 수를 합산해보는 회계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리는 연구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몽골인들도 음력 정월과 5월, 9월에 샤먼으로 하여금 정례적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고요. 이 기록은 거의 동시대의 남송인인 조공이 남긴 몽달비록에 남아있습니다. 송의 입장에서 외부자인 유목민족에 대한 폄훼의 의도로 작성된 부분도 있지만 이 천재 부분은 폄훼하려는 의도와도 거리가 있어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바가이 칸의 카톤들이 주관한 제사는 흉노의 5월 제사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근거는 흉노의 3가지 연례 행사를 계승한 몽골의 3가지 천재 중에서 거행 시기와 형식이 모두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몽골 부족의 봄 제사가 예수게이가 죽은 뒤에는 후엘룬 그리고 예수게이의 아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엘룬은 자기 가족을 따돌린 안바가이 칸의 카톤들에게 항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카톤은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을 모셔다가 제사밥을 함께 먹냐면서 대놓고 핀잔을 줍니다. 중세에는 동서를 불문하고 함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일족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안바가이 칸의 카톤들이 후엘룬과 아이들을 따돌림으로써 제사 불참을 유도한 것은 인위적으로 후엘룬 일가를 일족의 테두리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형식적인 의미를 넘어서 드디어 안바가이 칸이 속했던 몽골 부족 내의 유력 시족 타이치오드는 보르징이 시족의 태무신 일가를 두고 오눈강을 따라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태무신 일가가 일족으로부터 추방돼서 끈떨어진 연이 되었고 타이치오드는 예수게이의 가신들에게까지도 태무진 일가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게이의 가신 중에서 앞서 콩코탄 사람으로 묘사했었던 차라카 노인이 타이치오드를 따라서 떠나가는 일족들을 혼자서 막아세웁니다. 주인이었던 예수게이와 그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을 잃은 가족들을 내버린 냉혹한 결정에 대한 일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게이의 가족까지 버리는 마당에 타이치오드 일족에게 차라카 노인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떠나가는 무리 중에서 타이치오드의 투두엔 기르테라는 인물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당연히 이럴 수 있지 하는 의미로 맞받아칩니다. 깊은 물이 말랐다. 흰 돌이 부서졌어. 이런 말로 응수하는 건데요. 이거는 네 말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이렇게 일어나 버렸다 하고 조롱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창으로 차라카 노인의 등줄기를 찌르고 맙니다. 그렇게 예수게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 집안의 귀둥이 쓰러져 버립니다. 차라카 노인은 고통 속에서 예수게이가 모은 우리의 나라를 타이치오드가 데려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차라카 노인이 말한 나라는 몽골어로 울루스인데요. 이 울루스는 몽골 제국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칸국, 여러 방면의 나라를 가리키기도 했다는 점에서 우선 지리적인 영토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영역 속에서 시족 혹은 부족의 구성원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카 노인의 한탄은 버려진 태무진 일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썰물 빠지듯이 떠나간 예수게이의 울루스, 즉 예수게이를 따랐던 배신자들에 대한 한탄이기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태무진은 아직 10살 정도의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연이은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게르에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태무진 일가의 가장이 된 후엘루는
보르지긴 시족의 깃발을 들고 떠나간 울루스 몇 명을 되찾아오는 여장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잠깐의 인정으로 돌아온 그들조차도 앞서 있었던 타이시오도 일족의 엄포를 다시 떠올리면서 떠나가게 되면서 몽골 비사 극초반부에서 가장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게의 죽음의 신화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태무진의 상황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일족에게 버려진 인물이자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여장부인 어머니에게 부양되게 됐는데요. 태무진의 조상 중에서 이러한 태무진과 같은 조건에 놓인 것이 보돈차르였습니다. 보돈차르는 23절에서 44절에 등장하면서 무려 전체 분량의 7.8%에 이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상인데요.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 보돈차르가 칭기스칸과 가장 유사한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훗날 일족의 유례없는 부흥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추정이긴 하지만 어쩌면 반대로 보돈차르의 성공담을 칭기스칸의 성공 스토리와 가장 유사한 서사로 윤색했다고도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칭기스칸의 엄청난 성공 이전의 서사, 즉 태무진의 탄생 이전에 보돈차르의 성공담을 통해서 칭기스칸의 성공담을 미리 신화적 영역으로 이상화해뒀다고도 추정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몽골비사 이야기는 일족에서 떨어져 나와서 혹심한 시련을 마주하게 되는 태무진 일족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특히 고개 숙여서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